인공지능이랑 대화하다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답답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답답함을 정말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물로 바꾸는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 오늘 저랑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죠. 챗 GPT 같은 거 쓰다 보면 진짜 딱 이 느낌 들 때 많죠?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다가도 어떨 땐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 싶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종잡을 수 없는 점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볼 겁니다. 자, 그 해결의 열쇠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질문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AI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을 좀 알아보고 그걸 해결할 완벽한 공식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AI가 하는 거짓말을 피하는 법, 나아가 창작의 파트너로 삼는 법,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침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AI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의 정체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만 겪는 문제인가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메일 한 통 쓰려는 우리부터 아주 복잡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큰 회사들까지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AI를 쓸 때마다 일관된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게 해줄 아주 실용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공식입니다. 바로 코스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6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C는 컨텍스트, 맥락이에요. AI한테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나는 지금 회사 블로그에 글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O는 어브젝티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이 글로 초보자들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쉽게 설명하고 싶어 하고 명확한 목표를 주는 거죠. 다음 S는 스타일, T는 어조예요. 전문적인 보고서 스타일로 할지 친근한 말투로 할지 정해주는 거고요. A는 오디언스, 즉 이 글을 누가 읽을 건지 독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AI가 독자 눈높이에 딱 맞춰주거든요. 마지막으로 R, 리스폰스는 응답 형식입니다. 1000단어 정도 분량의 소제목은 3개에서 5개 정도로 만들어줘 같이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단계예요. 이 차이 보이시나요? 왼쪽처럼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블로그 글 써줘 라고 막연하게 말하면 AI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시오스타 공식대로 명령하면 AI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잘 짜인 명령어의 힘이죠. 자, 이제 기본기를 익혔으니까 AI를 다룰 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AI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거짓말, 환각 현상입니다. 이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AI가 뭘 잘 몰라서 실수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아예 세상에 없거나 틀린 정보를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뻔뻔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특정한 유형의 오류를 말합니다. 이런 환각 현상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사실 오류. 2022년 노벨 평화상은 BTS가 탔습니다. 처럼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둘째, 무의미한 답변.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산은 바다보다 빨리 걷는다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셋째, 모순된 답변. 한 문장 안에서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었다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골치 아픈 환각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전략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I한테 아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다고 말해. 그럼 거짓말 대신 솔직하게 말하겠죠? 둘째, 답변할 때 출처를 꼭 인용해줘. 이렇게 요구해서 사실 확인의 책임을 AI에게 넘기는 겁니다. 셋째, 복잡한 질문을 할 땐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고 해서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하면 오류가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시처럼 정리해줘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면 AI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관점을 확 바꿔볼게요. AI를 그냥 물어보면 답해주는 검색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예 창의적인 작업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보는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AI의 창작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2018년만 해도 AI가 그냥 데이터를 보고 혼자 글을 썼다면 불과 3년 뒤인 2021년에는 인간 작가랑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 인간 감독의 지휘를 받아서 장편 소설을 쓰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방식에 정답이 없다는 거죠. AI를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창작자로 놔둘 수도 있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대화 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감독이 돼서 글쓰기를 돕는 조수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기술, 이걸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AI와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 책임감 있는 사용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AI가 어떤 데이터를 먹고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결과물이 혹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AI 저작권 논쟁의 핵심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AI를 만드는 개발자 쪽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합법이지 고민하고,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 쪽에서는 내 작품을 AI가 못 배우게 할 방법은 없나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AI한테 뭔가 시키기 전에 이 네 가지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시오스타 공식을 썼는가? 둘째, 환각 현상을 막을 장치를 했는가? 셋째, 나는 단순한 질문자가 아니라 협업자로서 AI를 대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는 생각했는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AI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편리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협업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우리가 AI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